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강 작가의 그 거대한 서사적 울림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녀의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깊고 철학적인 또 아주 감각적인 시의 세계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 고요하면서도 진짜 폭발적인 텍스트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와, 이 문장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이 서늘하고도 모순적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잠깐만 느껴보세요. 이 짧은 식구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감정적인 중심을 아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이 질문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시간도, 감정도, 심지어 기억도 매일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한강 작가 특유의 짙은 시적 우주로 쑥 빨아들이는 열쇠입니다. 그 특유의 서늘한 공기 다들 아시죠?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한강 문학의 시작점, 문학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엔진룸입니다. 노벨상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타이틀은 잠깐 내려놓고요. 작가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시의 공간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게요. 2013년에 나온 시집이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엔진룸이에요.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들이 보여주는 그 웅장하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동력이 자꾸 고요해 보이지만 바로 이 시집 안에 완전히 농축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노벨위원회가 한강 작가를 극찬하면서 언급했던 핵심, 즉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존재의 취약성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가 이미 이 짧은 시구들 안에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작가는 우리한테 상실을 쉽게 이겨내라는 식의 값싼 위로 절대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비극적인 세계를 아주 정직하게 두 눈 뜨고 마주하라고 요구하죠. 그게 진짜 한강의 방식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 존재의 비극적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그녀의 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존하면서 겪는 그 비극적인 모순들이요.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살기 위한 진짜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서 이런 뼈아픈 존재의 진실을 확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비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리적이고 따뜻한 밥, 그리고 공기 중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증발해버리는 김. 우리가 살기 위해 밥을 한 숟갈 뜨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은 생명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찬물을 마시거나 온기가 사라지면서 몸의 온도가 낮아지는 그 물리적인 감각 있죠. 그게 상징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스스로 사라지는 과정을 품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참 잔혹한 진실이죠. 삶이란 결국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능동적인 침묵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그 존재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은요, 필연적으로 언어 자체의 붕괴 그리고 침묵이라는 선택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언어의 완전한 붕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말이 내 혀에 묻어 있다. 한강의 시에서 언어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억지로 침투해서 내 입속을 더럽히는 일종의 이물질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소설 히라버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어가 우리를 완전히 배신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릴 때 화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말을 잃는 게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죠. 바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저녁을 넣어두는 겁니다.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과 고통을 억지로 입 밖으로 꺼내는 대신에 서랍이라는 격리된 공간에 온전히 보존하겠다는 엄청난 결연함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만져지는 고통, 파란 돌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네요. 이 파트에서는 형태도 없는 그 추상적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로 딱 변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보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언어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을 때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작가의 해답을 한번 화면해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흐르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고통.
그러니까 그 단단하고 차가운 파란 돌이 내 맨살을 꾹꾹 무자비하게 짓누를 때 느껴지는 그 생생한 통각. 참 역설적이죠. 그 끔찍하고 아픈 신체적인 고통의 감각만이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심리학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요. 캐시 카루스의 트라우마 이론이 아주 좋은 틀이 되어줍니다. 한강 작가가 왜 그렇게 촉각이나 온도 같은 원초적인 감각에 집착하듯 집중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트라우마는 절대 말이나 글로 온전히 서술될 수가 없고 오직 반복되는 원초적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 몸에 끈질기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저녁, 차가움, 침묵,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신체의 느낌. 이런 감각들이 시에 자꾸 등장하는 건요. 무슨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그 트라우마가 대체 얼마나 끔찍한 형태로 들러붙어 있는지, 그 생생한 날것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주 처절하게 재현해내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장, 사라짐을 견디는 윤리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크게 넓혀볼게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이었던 이 통증이 어떻게 보편적인 인류의 유산으로 쭉 뻗어나가는지 관찰해볼 시간인데요. 고통을 견뎌내는 한강 특유의 윤리는 점점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에서는 스스로의 울음을 달래는 내면의 성찰에 머물렀다면 효에게에서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조개껍데기를 줍는 연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거울 저편의 겨울 10에 이르면 아르헨티나의 학살 유적지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으로까지 그 슬픔의 영토를 쫙 넓혀가게 되는 거죠. 이 세 단계의 은유적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고통이란 건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시린 차가움이었던 것이 꾹꾹 눌러담겨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고 결국엔 그게 타인의 손으로 전해지죠.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깊이 느끼셨겠지만 한 개인의 아픔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기억으로 단단하게 결정화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지를 이보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강 작가가 말하는 궁극의 윤리예요. 서랍 속에 그 짙은 어둠을 꼭꼭 눌러 보관하고 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파란 돌을 타인의 손에 건네는 것. 허무하게 흩어지는 가벼운 말들 대신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묵직하고 촉각적인 슬픔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이 무자비하게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세계를 다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해설은 아마 여러분 귓가에 꽤 오래도록 맴돌 이 강렬한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파란 돌은 남을 것이다.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다시 단단하고 차갑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혹시 그 차갑고 단단한 파란 돌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그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을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